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층간소음은 기계알이만치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시끄러운 윗집 소리가 또 날 깨운다. 난 그에 대답하듯이 내가 직접 만든 나무 막대기로 위벽을 친다. 벌써 2주째다. 저 놈의 윗집은 맨날 뛰어다니는 듯하다. 애들이 많은지 호구한 날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화창한 일요일 주말까지 내 단잠을 깨우는 저 소리가 난 싫다. 내가 시골에서 상경해서 이 아파트에 이사 올 때 윗집 사람도 나랑 같이 그날 이사 온 듯한데 그날 내가 하루 보기는 했으나 애들은 없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내가 퇴근해 엘리베이터 탈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서 있긴 하나 정작 만난 적은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없다. 하여간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집값이 싼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방음시설도 엉망이고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여기에 살던 사람도 집주인한테 전셋값을 받고 빨리 나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무래도 방음시설이 있다거라 그런 듯하다. 나도 그래서 막대기로 윗집을 치기는 하나 그럴수록 더 발악하듯이 더 시끄럽게 뛰어다닌다. 그래도 난 이렇게 방음시설 빼곤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에 이렇게 싼 가격으로 전세를 드니 정말 좋긴 하다만 저놈의 발소리는 내가 진짜 언젠간 한번 찾아가서 따질 것이다. 층간소음 19일째. 오늘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푹 쉬고 싶다. 쿵쿵쿵. 또 지랄이다. 오늘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잠든다마는 내일이나 모레인 가서 따져야겠다. 층간소음 20일째. 뉴스에서 자꾸 2주 전부터 실종사건이 나타난단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나 같은 건장한 남성은 괜찮지만 여성들이나 어린애들이 더 걱정이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낯선 여자가 큰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긴 하나 다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층수만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오니 그 여자는 큰 보따리를 두 손으로 힘을 다해 땡기며 타려고 하길래 힘이 들어 보여. 이 옷 좋다는 게 뭐냐? 도와주려고 하자 도와주려는 내 손을 막았다. 15층. 15층의 그년이었다. 갑자기 만나니 소음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지 그년이 말을 잘 들을지 생각이 안 난다. 저기. 놀랬다. 그년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말을 건 건 괜찮지만 목소리에서 심각한 새소리가 나 놀라고 말았다. 그래서 아까 손으로 막았던 게 이해가 간다. 예. 층. 죄송합니다. 논란. 나머지 14층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리고 말았다.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저기 발소리 좀. 집에 들어가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기 전에. 아니 전현이 내려오기 전에 문은 다 걸어 잠갔다. 그리고 한 손엔 야구 방망이를 쥐고 내 방에서 숨었다. 분명 난 봤다. 저 큰 보따리 속에서 꿀렁대는 무언가를. 뭔진 몰라도 일단 꽤 커 보였다. 그리고 내가 발소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전현의 커진 눈동자를 그리고 급박하게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려고 했었던 것 같은 손을 다행히도 문이 닫혀 열리진 않고 올라갔지만 겁이 났다. 일단 기분 탓인 듯도 하지만 분명 뭔가가 움직이긴 했다. 방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 논란, 가슴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이 되면서 잠이 왔다. 층간소음 21일째. 즐거운 주말 예능을 안 보면 섭섭하지. 쾅쾅쾅. 시발. 오늘은 발소리도 아니다. 망치로 그냥 바닥을 두들기는 것 같이 큰 소리가 온 집안을 휩쓴다. 어제 일로 인한 건지 뭔진 몰라도 완전 나를 무시한다. 솔직히 발소리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알 것 아닌가. 자기도 놀랄 정도면 고의가 아닌 이상 좀 사람 생각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올라가기에 어제 일도 있고 내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해서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통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하다. 예능도 끝났고 좀 자야겠다. 쾅쾅쾅. 씨발. 시끄러운 소리에 핸드폰을 보니 12시가 조금 넘었다. 오후도 아닌 오전 12시. 시발 밤중에 왜 이 지랄인가. 좀 자서 몸도 개운하고 지금 경비실을 통하는 건 아닌 듯하고 화도 좀 나서 이번엔 직접 가서 따지기로 맘을 먹었다. 밤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전현도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니 예의 차리는 년은 아닌 듯하니까 밤 공기가 쌀쌀하긴 하다. 응?
근데 왜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앞집엔 지금 여행 가서 아무도 없는데. 살짝 이상하긴 했으나 한 층쯤인데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계단에 켜지는 불이 모든 층이 고장나 안 켜져서 어둡다. 한 칸 한 칸 안 보여서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갈 때쯤 눈도 적응이 된 듯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뭔가가 쭈그려 있다. 그년이다. 그리고 손에 쥔 건 분명 칼이다. 뭐지 시발. 뭐야 저건.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있었고 내가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면 분명 저녀는 날 유인하려고 망치 같은 걸로 자기 집 바닥을 쳤을 것이다. 시발.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마치고 우선 집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뒤로 도는 순간 15층의 전구가 켜졌다. 앞불사. 그년이 날 봤다. 날 보더니 놀라기도 잠시 칼을 들고 뛰어온다. 살아야 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계단을. 그년이 순식간에 내려올까봐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1층까지 뛰어서 가야 한다. 날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난 남자니까 한 번에 몇 칸씩 뛰어 내려가는데 전혀는 힘들 것이다. 13층, 12층, 11층, 10층. 운동을 아예 안 해서 그런지 숨이 가빠온다. 아직까진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끈질긴 년. 9층, 8층, 6층, 5층. 엘리베이터를 보니 3층에서 서 있다. 놀래서 계단을 바라보니 밑에서 그년이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다. 어쩌지 다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저녀는 아직 내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는 듯하다. 6층, 7층. 시발 역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힘이 드는구먼.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처음엔 너무 놀래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숨이 너무 차서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지금 남의 집을 두드려 살려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내가 그년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그저 집까지 올라갈 방법밖에 없는 듯하다. 9층, 10층. 이제 5층만 더 올라가면 된다. 집에 들어가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년을 족치는 거다. 난 살 수 있다. 너무 숨이 가빠오긴 하다. 11층. 앞불사. 엘리베이터를 확인 안 했다. 그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니 다시 올라와서 날 잡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확인했고 엘리베이터는 11층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여자가 서 있었다. 시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다. 딴 사람이다. 순간 내려가려고 했던 10층의 불이 켜진다. 그럼 내 뒤에는 그년이다. 그년이 날 보더니 씩 웃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그 여자는 날 보더니 흠칫 놀란다. 저기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난 살 수 있다. 계단을 힘겹게 올라 이제 엘리베이터까진 얼마 안 남았다. 난 저것만 타면 살 수 있다. 저 여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다. 잠시만 문 닫지 마세요 제발. 그 여자가 무언가 보고 놀란 듯이 입을 벌리며 닫기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내려간다. 시발년. 등 뒤가 쓰라리다. 정형사, 실종사건 해결해서 다행이야. 근데 그 범인 있잖아. 어린애들을 다 납치해서 방에 묶어서 가두고선 갖가지 고문을 하다 죽인 것 같아. 그러니 말이야. 참 세상에 별 또라이들도 많은 것 같네. 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잡게 돼서 다행이야. 어떤 여자가 살해 현장을 봤다고 신고해줘서. 그러니 말이야. 살인범의 집을 확인해 보니까 납치된 아이들도 있고 겸사겸사 잡은 거지. 뭐 근데 마지막에 죽은 피해자 있잖아. 그 남자. 어린아이만 납치해서 죽이는 년이었는데 왜 다 큰 성인 남자를 죽였나 알아봤더니 위층에 항의를 많이 했더구먼. 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다 따지러 올라갔다가 여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친 듯한데 그런 듯해. 그리고 그 소리 살아남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살려고 묶인 채로 움직이다 보니까 밑에 층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 그래서 자기들이 시끄럽게 하면 올라올 줄 알고 있었더구먼. 근데 무슨 일인지 잡히던 날. 그 전에 저녁쯤에 애들 발을 모두 못으로 박았다고 하더구먼.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그럼 그 남자가 항의해서 그런 듯 하구만.
그래도 그 남자 결국 따지러 올라갔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 아닌가. 아닌 듯해. 그냥 따졌다면 애들 발에 못 받고 끝날 일이지. 그 남자는 왜 죽였겠나. 아마도 그 남자가 뭔가 눈치를 채고 애들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듯하네. 그럼 그 남자, 그 애들 살리려다 죽은 사람인가 보구먼. 이거 그 사람한테 상이라도 줘야겠어. 안 그래도 반장님이 지금 건의하고 오셨단다. 두 번째 이야기. 이웃. 일요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운이 참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볼품은 없어도 비바람 막아주는 집 있지. 기니 걱정 없지. 그리고 착하고 순한 마누라까지 있으니 말이다. 남들은 이곳이 깡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마음 놓고 활보해도 교통사고 걱정 없고 지천에 널린 것이 순수 무공의 먹거리들이니까. 이렇게 복에 겨운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삼아 아무 생각 없이 옆집에 들렀다가 그만이 꼴을 당했으니 아 지금쯤 마누라는 목을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비참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야.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웃에 이토록 잔인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건 최소한 마누라한테만이라도 알려야 할 텐데. 그래서 그녀만이라도 피신할 수 있다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왠지 모를 살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 집의 젊은 여편네의 미소 때문인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나를 안을 듯이 다가오는 그녀 때문에 나는 잠시 당혹해하고 있었고 그 틈을 놓칠세라 누군가가 뒤에서 철사를 꼬아 만든 올가미를 내 목에 걸었던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조여드는 올가미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 목과 다리를 묶은 뒤에 부엌 한 구석에 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마치 정육점에서나 어울릴 듯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마치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음미하듯 지그시 내려다보며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간이 작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는 그 집 여자의 거슴츠레한 눈을 볼 수 있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발가벗겨진 채 그 여자 앞에 누워있다니. 그것도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린 채 말이다. 당혹스러움에 치가 떨렸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짓을. 그녀는 내 절규 따위는 아랑곳없다는 표정으로 내 몸을 다시 한번 쓱 훑어봤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내리쳤다. 내 목은 순식간에 몽뚱이와 분리되었고 때문에 그녀가 내 몸에 가하는 만행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빠짐없이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내 머리가 잘려나가고 없는 몸뚱이를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칼을 들었다. 그리고는 배를 가리기 시작했다. 피와 함께 내장이 밖으로 삐져나왔다. 내 몸속으로 그녀가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손이 밖으로 나왔을 땐 그녀의 손에 내간이 들려 있었다.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던 내 다리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조차 못마땅했는지 사정없이 내 두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발목이 분리되어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발가락 하나가 허공을 향해 잠시 결련을 일으키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제야 다시는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 왜 잘린 발목을 보고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을까? 정말 다시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내 몸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다.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이웃인 줄 알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피에 굶주린 아기처럼 돌변해 버렸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여자의 남편이 침을 흘리며 그녀 뒤에서 바라보고 서 있다. 두두두. 내 뱃속에 있던 심장이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심장은 아까의 발목처럼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발가벗기고 내 목을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여자와 그 여자는 그제야 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서랍을 열어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내 머리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잘린 내 두 발과 심장. 지금까지 자기를 노려보던 내 머리통을 그 속에 쑤셔 넣었다.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하고 입김을 뿜어보았다. 만약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밀폐된 비닐봉지 안에 뿌옇게 입김이 맺힐 것이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입김을 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정말 죽은 것이다. 한참 뒤 밝은 빛 속에 앉아있는 그들을 나는 다시 볼 수 있었다. 손을 쓸 수 없는 나는 오로지 입 하나로 비닐을 뜯어낸 것이다. 그들은 둘러앉아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있었다. 쩝쩝대기도 하고 후루룩거리기도 하며 정신없이 처먹고 있었다. 헉. 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눈을 감아버렸다.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내 몸을 뜯어먹고 있었다. 남자가 내 다리를 들어 건너편에 앉아 살을 뜯고 있는 계집아이에게 권했다. 물에다 삶은 것처럼 내 다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계집아이는 굶주린 아기처럼 내 다리를 한 입 물어뜯었다. 점점 정신이 흐려진다. 이제 잘린 이 머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정신이 흐려진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다니. 아직도 새파란 청춘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다니. 마누라랑 오순도순 살고 싶었는데. 자식들 줄줄이 낳아서 보란듯이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마당에 이 잔혹한 인간들을 원망하며 이 잔인무도한 이웃들을 저주하며 세상을 뜨고 싶지는 않다. 그저 보잘것없는 한 마리 닭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내 마누라인 예쁜 암탉을 한 번만 더 보고 눈을 감았으면. 세 번째 이야기, 한 마리의 어린 양. 어두운 헛간, 안 들려오는 과격한 노크. 하늘의 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 세상을 비추어 주는데 이 지상은 이미 평소와는 다소 다른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대 공포 게시판에서 발에 차이는 듯이 보던 삼류 좀비 소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피식하고 웃었지만 정말 삼류 같은 스토리로 이 세상은 좀비로 가득 찼으며 삼류스러운 스토리지만 현실이 되니 이건 무간지옥이다. 참나 정말로 군시설에서 연구하던 바이러스 실험 도중 실험체가 탈출하여서 경찰 괴멸, 군대 괴멸, 나라 괴멸, 문명 괴멸이라니. 그리고 전염 방식은 정말 삼류 소설처럼 무슨 광견병도 아니고 물리거나 혈액 분비물로 전염된다니. 개 같은 일이다. 더욱 짜증나는 건 그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달린 두뇌가 아닌 마치 단세포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뭉쳐 생활하는 그 뭐지? 핵함.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제가 빠지게 외웠는데 역시 입시 위주 공부는 쓰레기인 것 같다. 하여튼 그 생존을 위해 뭉쳐 생활하는 단세포 생물들이 협동하는 듯이 육지의 각 세포들이 자유자재로 몸속을 다니며 각 환부를 보완하고 그들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이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결론은 이거다. 좀비 녀석들에게 물린 시점에서 만약 살아있는 채로 발병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뇌는 전신의 통제권을 잃고 그저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육체가 제멋대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체를 파헤쳐 그 내장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꼼짝도 안 하고 그 맛을 느끼고 그 혈액이 자신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고 내장의 이질감 넘치는 촉감을 느낀 채 그저 머릿속으로 비명만 지른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녀석들은 머리가 날아가도 움직인다. 물론 단순히 촉각만으로 움직이는 거라 별로 위험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도 먹이를 잘 찾는다. 게다가 잡식성이라니 원래 좀비는 인육만 먹는 거 아닌가. 솔직히 좀비가 잡식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는 안도감을 내쉬었다. 아주 그냥 밥이랑 반찬 삼시세끼 채워주고 집 지키는 개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서였다. 좀비 녀석들도 배가 부르고 영양 상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생명체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차츰차츰 늘면서 60억 인구 중 약 20억 명 정도가 감염되니 우리가 먹을 것까지 싹 다 먹어치운다. 생산한 것 없이 그저 처먹고 살고 인간 먹고 살고 농부 먹고 살고 축산업자 먹고 살고 옷 먹고 살고 먹고 사고 먹고 사고 농부 어부 축산업자 처먹으면 누가 식품 생산에 매진할까. 병신 좀비들. 그냥 육해공을 다쳐 잡수신다. 모든 곳이 너희 뷔페다 입맛대로 골라 처먹어라. 그래서인지 몇 년 전에는 자연비료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좀비똥이 너무 많아서 화학비료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먹을 것이 없자 이 녀석들이 구황식품까지 처먹는다. 일부 중에서는 독버섯 먹고 비토하는 녀석들도 있었다.
일부 할머니 좀비들 중 일부는 송기떡도 쪄먹는다. 시발 아예 방앗간을 차리고 쑥떡 꿀떡 찹쌀떡 만들어서 인간 고기 한 근에 몇 개씩 팔기세였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벌거숭이가 된 소나무와 소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할짝할짝 핥고 있는 녀석들의 모습이다. 아마 이 단세포 집단들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건 뇌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도구를 사용하는 좀비들이 적은 이유는 아마 그들의 정신이 견뎌내지 못하고 정신적 자살, 즉 자아 붕괴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시발 그건 다행이다. 만약에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죽 부츠를 신고 담배를 피워대면서 총을 겨누고 사냥 후 하이파이브 하거나 데이트 코스로 이용하는 좀비는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지금 헛간 문이 박살났다. 젠장 허접스러운 소리구만. 나는 구석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어디 검도장에서 가져온 피에 쩔어 더러운 일본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5마리의 좀비를 보았다. 나는 도시를 그들 아니 그것들이 살아있는 송장에 대고 말했다. 이 녀석들아, 난 아직 총각딱지도 못됐다고. 그리고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기압을 넣고 그들을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 내 귀와 눈을 미심쩍어했다. 이 일은 하다 별의별 각오를 들어봤는데 이게 최고군. 자네도 그런가 인간치고 위머 센스가 뛰어나. 난 그 상황에서 단 한마디의 단어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소년에게 한 뭉치의 종이 뭉치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소년은 그 종이를 보자 전신에 흐르던 투기가 사라졌다. 거기 소년. 순순히 따라오면 아무런 해코지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한 수컷의 말에 소년은 칼을 떨어뜨린 채 그를 따라갔다. 5명의 좀비와 1명의 인간이 헛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소년은 보았다. 자신은 몰랐지만 사실 그 헛간 앞에서 그들이 1명의 인간을 먹었다는 걸.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공포가 아닌 마치 구원받은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웃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오히려 공포에 떠는 건 5명의 남자 좀비들. 절대 포식자와 절대 피포식자. 하지만 그 모습은 아니었다.